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문명 사회는 우연을 넘어 비련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인류는 창조 정신을 발휘하면서 문명 세계와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도약의 시기가 몇 번 있었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문명 세계는 인류가 가야 할 열린 길입니다. 인류는 빈곤에서 풍요로, 지상에서 우주로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상상력은 끝이 없고 문명 세계도 한계란 없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를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서기 30년 6월절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정 로마의 주역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역사적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번민과 고뇌의 삶을 살았던 티베리우스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어깨에 걸며졌던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티베리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는 문명의 선각자였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를 때처럼 계단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학당 시대. 두 번째는 실물교훈으로 문명을 이야기한 예수 비유적 시대. 세 번째는 중세 암흑 속에서 창조적 발상을 가꾸어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덱스적 시대. 네 번째는 르네상스 계몽주의 드니디드로의 백과전서 시대. 다섯 번째는 현대 문명의 총화 인터넷 시대로 인류는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불량 지식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성의 눈부터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아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 까닭은 이 조잡한 가르침에 만족해버리면 이성이 깃들 나이에 이르렀을 때 보다 나은 가르침을 경멸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시절 4번 결혼했습니다. 19세 때 원로원 의원 푸블리우스의 딸과 이혼했습니다. 22세의 풀비아의 딸 풀크라와 이혼하고 23세의 스크리보니아와 이혼하고 25세의 리비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할 당시 부인 스크리보니아가 낳은 딸 율리아가 있었고 재혼한 리비아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티베리우스 4세가 있었고 임신 7개월 여자라서 배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전격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던 리비아는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전 남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전 남편은 어린 티베리우스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우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기원전 34년 죽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핏줄을 생산하지 못한 리비아는 전 남편이 죽고 고아가 된 8살 티베리우스와 4살 드루수스를 오라고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23세였을 때 마르쿠스 아그리빠의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빕사니아와 결혼하고 아들 카스토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병사하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티베리우스에게 빕사니아와 이혼하고 율리아와 재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졸지의 장인의 딸과 이혼하고 장인의 세 번째 여자를 부인으로 맡게 된 티베리우스는 수치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와 초야도 치르지 않고 외지로 나돌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티베리우스를 탐탐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재혼하기 1년 전이었던 기원전 13년 황제의 파트너로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원로원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황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국 영역의 광대함과 로마의 패권 밑에 있는 민족의 다양함에서 생겨나는 통치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힘을 결집하면 대로마 제국 통치의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못마땅하거니와 황제의 유일한 혈육 율리아와 재혼을 했으면서도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6년 티베리우스는 모든 공직에서 손을 떼고 로도스 섬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8년이 지난 서기 2년 황제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돌아오기 1년 전 율리아는 전 남편 아그리빠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그리피나를 비롯하여 5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다면서 황후가 원로원에 고발했고 외딴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간통 사건 당시 상대 남성은 율루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황제의 손인의 옥타비아 사이에서 태어난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13년 법무관을 지냈으며 집정관을 거쳐 속주 총독까지 지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황후가 율리아와 간통으로 엮어 제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작, 간통 사건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루스 안토니아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닮아 체격이 우람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 즉시 죽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치욕스레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율리아가 유배지로 갈 당시 그녀에게는 5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가이우스는 18세, 장녀는 17세, 차남 루키우스는 15세, 차녀 아그리피나는 12세, 막내 포스투무스는 10세였습니다. 장남은 소년병으로 출정했다가 전사했고 차남은 황제의 후계자 반열에 올랐다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6년 로도스 섬에 갔다가 돌아온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9년 전방시찰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낙마할 때 부상당한 동생 드루수스가 후유증으로 사망하기 전 아들 게르마니쿠스와 클라우디우스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금 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티베리우스가 서기 3년 게르마니쿠스와 아그리피나 2사람을 결혼시켜 자신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고집불통인데다가 야심과 기질이 엿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용모가 단정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온화한 성품이라서 누가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레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야말로 아그리피나의 돌출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티베리우스가 2사람을 결혼시켜 외지로 가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황후의 가시권에서 아그리피나를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아그리피나는 생모가 간통과 난교로 유배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황후가 조작해서 유배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용기를 내서 판다타리아 섬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그리피나는 생모의 간통이 황후의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갔다가 황후가 옆에 있어서 조작된 간통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생모의 유배지를 바꾸어 달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느 섬에 있더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남동녀 율리아가 어느 섬에 유배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나 레스보스 섬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피나의 요청으로 율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남단과 시칠리아 섬 사이에 메시나 해협의 항구 도시 레기움으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율리아의 유배지가 바뀐 다음 해 황제는 포스투무스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다음 해에 포스투무스는 사촌 누이가 만나자고 해서 황궁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촌 누이가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질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타난 황후가 기골이 장대한 노예들을 시켜 포스투무스를 체포하고는 강간 미수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황후는 율리아에게 한 것처럼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속전속결로 포스투무스를 유배지로 보내버렸습니다. 황제의 양자인데다가 후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엘바 섬 근처의 또 다른 작은 섬 무인도 플라나시아로 유배당했습니다. 포스투무스의 강간 미수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이 빈약했습니다.
포스투무스가 황제의 양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황후는 소리비아와 짜고 포스투무스를 강간 미수범으로 유배를 보내놓고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짓이 금방 들통 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이밀리우스가 임신한 부인에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배가지고 왔느냐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황후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잽싸게 달려들듯 앞서의 사건을 숨기려고 또 다른 사건을 조작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그리피나 언니 소율리아가 간통과 난교로 고발당했을 때 그녀는 스라의 남매를 두고 있었고 남편 아이밀리우스는 의처증이 심해서 수시로 아내를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임신한 부인에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배가지고 왔느냐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황후가 소율리아를 간통으로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원로원에서는 황후의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율리아는 풀리아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트게메루스 섬으로 유배당했고 간통 상대 남성은 사랑도 가지가지 사랑의 기교를 발표하면서 인기 절정에 있었던 시인 오비디우스였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소율리아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간통을 인정하면 죽음만은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간통을 시인하고 흑해의 연안의 토미스로 유배당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16세였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포스투무스를 양자로 입적했고 시리아 총독 퀴리니스 추천으로 유대왕 칭호를 받으려고 수도 로마에 온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는 당시 29세였습니다. 아겔라오는 사마리아 여자 말타케 소생이라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먼저 보내 모함했습니다. 아겔라오는 잔인하고 포악한 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윗왕 후손을 자처하면서 왕 행세를 하다가 사령관 바루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몬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버릴 요량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레베드를 갈릴리로 보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만행을 저지른 자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유아살해의 책임을 물어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이 탄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겔라오는 황제도 만나지 못하고 사령관 바루스에게 이끌려 게르마니아 전쟁터로 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우스의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 대제사장 체제의 신정도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를 속주로 삼으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때 빼앗긴 대제사장 예복을 서기삼 16년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고발했을 때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비텔리우스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령관 바루스는 게르마니아로 가기 전 마르게라와 결혼했습니다. 황제의 진려였던 마르게라의 첫 번째 남편은 마르쿠스 아그리빠였고 두 번째 남편은 율리아 조작 간통 사건으로 자살한 율루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된 바루스는 황제의 조카 사위가 되면서 후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바루스는 게르마니아에 도착하고 티베리우스로부터 작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게르마니아 군단 총사령관이 된 바루스는 적의 첩자였던 부관 아르미니우스 속임수에 걸려 토이토브르크 숲 안으로 들어갔다가 참패당하고 2개의 군단 깃발과 군단이 전멸하는 참패를 당하고 현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황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바루스의 참패로 황제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바루스야 병력을 돌려다오 잠꼬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황제가 믿을 사람은 티베리우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티베리우스로 하여금 게르마니아 지역으로 가서 빼앗기 군단 깃발을 되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티베리우스는 로마군 전법을 훤히 알고 있는 데다가 적의 사령관이 된 아르미니우스와 싸워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물밑 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로마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아르미니우스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폭정을 일삼으면서 부하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었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첩자들을 보내 회유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참모였던 게르마니쿠스도 숙부의 전술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밑 작전으로 4년 동안 전과를 올리지 못하니까 황제가 게르마니쿠스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고 달마티아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티베리우스는 황제로부터 무능한 지휘관 대접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티베리우스를 탐탐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로원 의원 막시무스가 은근슬쩍 외손자 포스투무스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포스투무스 존재를 기억해낸 황제는 막시무스와 함께 노예 한 명만 데리고 서기 14년 7월 말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고깃배로 플라나시아 섬에 갔다가 왔습니다. 76세 황제와 26세 포스투무스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황제라고 무턱대고 유배 중인 포스투무스를 데리고 섬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건 진상을 파악한 다음 사면복권을 시키려면 원로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황제와 함께 포스투무스를 만나고 돌아온 막시무스가 간밤에 황제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섰다가 자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혹이 곧바로 풀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부인 마르키아가 대성통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요. 내가 나쁜 년이요. 내가 당신을 죽였어. 황제가 막시무스와 함께 어딘가를 다녀온 것을 수상쩍게 여긴 황후가 마르키아를 불러 유도신문을 했을 것이고 황후의 꿍꿍이 속을 눈치채지 못한 그녀가 곧이곧대로 남편이 황제와 함께 포스투무스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막시무스는 7월 30일 야심한 시각의 괴한들로부터 살해당한 다음 날 폴로니카 섬의 포스투무스도 어부를 가장한 살인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황제가 다녀간 다음 날이라서 포스투무스는 유배지에서 풀려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어부를 가장한 암살자들이 왔을 때도 방심하고 그들 가까이 갔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무쌍한 포스투무스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소년체전에 황제가 참관하는 것은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시무스가 살해당한 다음 날 이른 아침 황제와 황후가 서둘러 로마를 떠났습니다. 황제 전용 마차가 아피아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육로를 포기하고 티레니아 연안의 아스투르 항구에서 황제 전용 갤리선으로 바꾸어 탔습니다. 카프리 섬에 도착한 일행은 그곳 별장 신축 공사장을 둘러보고 나폴리 안에 있는 미세눔에서 며칠을 머물고 다시 소년체전이 열리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황제가 소년체전을 관전하려고 가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황제의 사망 소식을 알린 사람은 황후였습니다. 원로원이 황후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황제는 티베리우스와 함께 소년체전을 관전하고 마지막 날 아피아 국도의 베네벤토까지 갔었다. 그곳에서 판노니아와 달마티아 로마 군단을 재편성하라고 티베리우스에게 지시하고 황제는 카프리 섬으로 되돌아가던 중 건강이 악화되면서 급히 전령을 보내 티베리우스에게 다시 오라고 했다. 황제는 나와 티베리우스 그리고 카스토르 세 사람만 병실로 불러들이고 자신의 모든 특권을 티베리우스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말도 했다.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으니 그대로 유산을 분배하라는 말도 했다. 그런 다음 내 품에 안겨 평온한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원로원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77세에 영면했으며 놀라에서 8월 19일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황제 운구는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시신을 세마포로 싼 다음 근위대 병사들이 어깨에 메고 밤에만 이동하면서 12일이 지나서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9월 1일 로마에 도착한 운구는 곧장 포로 로마노에 카이사르 신전에 가서 카스토르가 추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우스 성벽방 마르스 광장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수습해서 황제 묘역에 안장했습니다. 이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장례식을 진두지휘해야 할 티베리우스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